유니티에서 public int health라고 필드를 선언하면 인스펙터에 바로 노출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왜 숙련된 개발자들은 필드 대신 프로퍼티를 써라 라고 말할까요? 단순한 코딩 발레가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필드와 프로퍼티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 C# 3.0에서 11까지 프로퍼티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IL 수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티로 RPG를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적 캐릭터의 체력을 관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뭘까요? 바로 퍼블릭 플로트 헬스 필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스펙터에서 바로 보이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드 에너미 클래스에 퍼블릭 플로트 헬스 필드를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스크립트에서든 enemy.health 999F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음수가 되어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유효성 검사, 이벤트 발생, 값 클램핑 같은 로직을 끼워 넣을 틈이 없습니다. 필드는 그저 메모리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필드는 잠금장치 없는 문입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반면 프로퍼티는 도어록이 달린 문입니다. 들어오려면, 즉 get 할 때는 인증을 거쳐야 하고, 물건을 놓으려면, 즉 set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CCTV처럼 로깅을 달 수도 있고 배달만 허용하듯 읽기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 필드는 STFLD와 LDFLD 명령어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이너리 호환성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프로퍼티는 콜버트로 get 밑줄과 set 밑줄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 안에 유효성 검사, 이벤트, 캡슐화 로직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get과 set을 접근자, 영어로 액세서라고 부릅니다. get은 프로퍼티 값을 읽을 때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고 set은 값을 쓸 때 실행되는 코드 블록입니다. set 블록 안에서 value라는 키워드가 보이시죠? 이것은 할당되는 값을 나타내는 암시적 매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set 안에서 mass.clampValue 0f maxs를 호출하면 value가 음수여도 자동으로 0으로 클램핑됩니다. C# 코드에서 프로퍼티는 필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서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헬스 프로퍼티는 프라이빗 베킹 필드인 밑줄 헬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get 블럭은 밑줄 헬스 값을 반환하고 set 블럭은 value를 밑줄 헬스에 저장합니다. 지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set 블럭 안에 어떤 코드든 넣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컴파일러는 프로퍼티를 어떻게 변환할까요? 필드 접근과 프로퍼티 접근을 나란히 컴파일해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직접 IL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클래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드 이그젬플은 단순히 퍼블릭 인트 헬스 필드를 선언했고 프로퍼티 이그젬플은 프라이빗 밑줄 헬스 베킹 필드와 get, set 접근자를 가진 프로퍼티를 선언했습니다. 소스 코드에서는 f.healthback과 p.healthback으로 동일하게 보이죠. 하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메인 메서드 안을 보면 22번째 줄에서 f.healthback으로 필드의 값을 쓰고 24번째 줄에서 f.health를 읽습니다. 27번째 줄에서 p.healthback으로 프로퍼티의 값을 쓰고 28번째 줄에서 p.health를 읽습니다. 소스 코드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접근이 IL에서 얼마나 다른 코드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필드 이그젬플의 IL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점필드 선언 하나만 있습니다. 메서드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일곱 번째 줄, 프로퍼티 이그젬플의 IL에서는 10번째 줄에 밑줄 헬스베킹 필드가 있고 12번째 줄부터 get 밑줄 헬스라는 메서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 하나에서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호출하는 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40번째 줄, 필드 접근입니다. 41번째 줄에 STFLD로 메모리에 직접 쓰고 42번째 줄에 LDFLD로 메모리에서 직접 읽습니다. 중간에 어떤 코드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반면 46번째 줄, 프로퍼티 접근입니다. 47번째 줄에 콜버트로 set 밑줄 헬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48번째 줄에 콜버트로 get 밑줄 헬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들이 실행될 때 우리가 작성한 유효성 검사 코드가 함께 실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퍼티 디렉티브는 메타데이터로만 존재하고 실제 실행 코드는 get 밑줄, set 밑줄 메서드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이어그램으로 두 접근 경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쪽 빨간 경로가 필드 접근입니다. F.헬스백은 stfld 명령어로 메모리에 직접 씁니다. 아래쪽 초록 경로가 프로퍼티 접근입니다. P.헬스백은 콜버트로 set 밑줄 헬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안에서 유효성 검사와 이벤트가 실행된 후 stfld로 밑줄 헬스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색 박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get과 set 접근자는 JIT 컴파일러가 인라인 처리합니다. 인라이닝이란 메서드 호출 코드를 메서드 실제 내용으로 대체하는 최적화입니다. 그러면 콜버트가 사라지고 stfld, ldfld와 동일한 네이티브 코드가 생성됩니다. 즉,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유니티에서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패턴은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필드와 퍼블릭 프로퍼티의 조합입니다. 먼저 나쁜 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나쁜 예입니다. 퍼블릭 프로퍼티 헬스 필드를 그냥 노출시켰습니다. 이 필드에 어떤 값이든 직접 쓸 수 있습니다. IL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점필드 퍼블릭 플로트, 32헬스입니다. 누구든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보면 8번째, 9번째 줄에서 100F를 stfld로 필드에 직접 저장합니다. 그리고 호출하는 쪽에서 13번째 줄에 ldc.r499 즉 -999를 로드합니다. 15번째 줄에서 stfld로 그냥 저장합니다. 방어 로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값이든 무조건 들어갑니다. 좋은 예입니다. 13번째 줄을 보세요. set 블럭 안에서 mass.clamp를 호출합니다. 밸류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밑줄 맥스 헬스보다 크면 밑줄 맥스 헬스로 클램핑합니다. 이제 아무도 999를 헬스에 직접 쓸 수 없습니다. set 접근자가 반드시 값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set 밑줄 헬스 메서드의 IL입니다. 5번째 줄에서 LDRG 1로 밸류 즉 999F를 로드합니다. 6번째 줄에서 최소값 0을 로드하고 8번째 줄에서 디스 참조를 통해 9번째 줄에서 밑줄 맥스 헬스 값 100을 가져옵니다. 10번째 줄에서 mass.clamp를 호출해 값을 0으로 클램핑합니다. 그 결과가 stfld로 밑줄 헬스에 저장됩니다. 호출하는 쪽에서 999를 넣어도 콜버트로 set 밑줄 헬스를 경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클램프가 실행됩니다. 유니티에서의 표준 패턴입니다. 5번째 줄,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프라이빗 필드 밑줄 헬스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펙터에서 값을 편집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스크립트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헬스 프로퍼티는 프라이빗 셋이라서 클래스 외부에서 헬스에 직접 값을 쓰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16번째 줄의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를 보면 헬스 어마운트처럼 셋 접근자를 경유해서 값을 변경합니다. 이 한 줄로 자동 클램핑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유니티에서 권장하는 프로퍼티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을 짚고 가겠습니다. 필드를 나중에 프로퍼티로 바꾸면 바이너리 호환성이 깨집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config 클래스에 public int max retry 3필드를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팀원이 이 필드를 참조하는 DLL을 이미 컴파일해 두었습니다. 그 DLL의 IL에는 stfld로 max retry 필드에 직접 접근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프로퍼티로 바꾸면 소스 코드에서는 config.max retry 500로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L이 stfld에서 콜버트 set 밑줄 max retry로 바뀝니다. 팀원의 DLL은 여전히 stfld로 접근하려 하므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설계했으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개 API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선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니티 관련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퍼블릭 프로퍼티를 직접 선언하면 유니티 인스펙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직렬화 시스템은 필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프로퍼티에 직접 붙여도 무시됩니다. 네 번째 줄처럼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프라이빗 필드에 붙이고 별도 프로퍼티로 접근을 제어하는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필드, 시리얼라이즈 필드 문법을 사용하면 오토 프로퍼티의 베킹 필드에 직접 어트리뷰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는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유니티가 직렬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베킹 필드 이름으로 앵글 브래킷 헬스 K 밑줄 베킹 필드를 사용합니다. 프로퍼티 이름을 리팩토링하면 이 이름이 바뀌어 기존 씬과 프리팹의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명시적인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필드 패턴이 훨씬 안전합니다. 프로퍼티의 기본 개념, 즉 get과 set 접근자가 메서드로 컴파일되는 구조는 C# 1.0부터 존재하며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전의 변화인 자동 구현 프로퍼티, init,
required 등은 다음 섹션에서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드는 stfld와 ldfld로 메모리를 직접 읽고 씁니다. 중간에 코드를 끼울 수 없습니다. 프로퍼티는 콜버트로 get 밑줄과 set 밑줄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 안에 유효성 검사, 이벤트 발생, 접근 제어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get과 set은 git inlining-으로 필드와 동일한 성능입니다. 성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serialize field private field와 public property 조합이 표준 패턴이고 공개 API 설계 시에는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앞 섹션에서 프로퍼티의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값을 저장하고 있는 프로퍼티를 선언하려면 매번 프라이빗 베킹 필드를 직접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렇게 매번 해야 할까요? 프로퍼티 하나당 필드 선언 더하기 get 더하기 set 최소 7줄입니다.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10개면 70줄의 반복 코드가 생깁니다. 컴파일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개발자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C# 3.0에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로 해결했습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 오토 임플리멘티드 프로퍼티입니다. 베킹 필드와 get, set 본문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퍼티 선언 방식입니다. C# 3.0에서 도입되었습니다. public string name get, set 딱 한 줄이면 프로퍼티 선언 완료입니다. 아까 7줄씩 작성하던 것이 한 줄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왼쪽 C# 소스 코드에서 public string name get set 한 줄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컴파일되면 오른쪽에서 컴파일러가 세 가지를 자동 생성합니다. 첫째, angle bracket name k 밑줄 backing field라는 private field. 둘째, get 밑줄 name 메서드로 backing field를 읽는 코드. 셋째, set 밑줄 name 메서드로 backing field에 저장하는 코드. 개발자가 직접 쓸 필요 없이 컴파일러가 모두 만들어줍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를 컴파일하면 컴파일러가 정확히 무엇을 생성하는지 IL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줄 자동 구현 프로퍼티. 네임과 레벨을 각각 getset으로 선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는 getOnly auto 프로퍼티, 즉 읽기 전용 아이디가 있습니다. get처럼 셋 없이 선언했습니다. C# 6.0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생성자에서만 아이디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IL로 컴파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줄부터 backing 필드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줄, angle bracket name k 밑줄 backing 필드입니다. angle bracket이 포함된 이름이라서 C# 코드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만 접근 가능한 필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개발자가 아닌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여섯 번째 줄 레벨의 backing 필드, 일곱 번째 줄 아이디의 backing 필드를 보면 initOnly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getOnly의 비밀입니다. initOnly가 붙으면 CLR 수준에서 생성자에서만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이제 생성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37번째 줄부터 생성자입니다. 42번째 줄에서 stfld로 id backing 필드에 직접 씁니다. 생성자에서는 initOnly 필드에도 stfld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자 밖에서 id 썸씽을 시도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47번째 줄부터 프로퍼티 메타데이터입니다. 48번째 줄의 네임과 레벨은 .get과 .set이 모두 있지만 49번째 줄 id는 .get만 있고 세터가 없습니다. getOnly 프로퍼티라는 것이 메타데이터에도 반영됩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C# 6.0 기능 중 특히 유용한 것이 프로퍼티 초기화자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C# 6.0의 프로퍼티 초기화자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getOnly 프로퍼티 네임에 디폴트처럼 초기값을 바로 할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레벨도 1로 초기값을 설정했습니다. 생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초기화 코드가 IL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초기값은 생성자에서 backing 필드에 직접 저장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stfld로 name backing 필드에 디폴트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레벨 backing 필드에 2를 저장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system.object에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이 오브젝트 생성자 호출보다도 먼저 backing 필드의 값이 저장됩니다. 즉 프로퍼티 초기화자는 생성자의 맨 앞에서 실행됩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오토 프로퍼티에는 유효성 검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오토 프로퍼티의 셋 안에 if 문을 넣으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get과 set 모두 본문이 없어야 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backing 필드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밑줄 레벨 backing 필드를 선언하고 set 블록 안에서 value가 0보다 작으면 예외를 던지도록 작성합니다. 표현식 본문, 즉 pet arrow를 사용하면 한 줄로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순간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서 수동 backing 필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버전별 변화입니다. C# 3.0에서 getset 문법이 도입되어 backing 필드가 자동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C# 6.0에서는 getGetOnly 프로퍼티와 초기화자가 추가되었습니다. backing 필드에 initOnly가 적용되어 읽기 전용 불변 프로퍼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를 정리합니다. 컴파일러가 앵글 브레이킹 네임 K 밑줄 backing 필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getOnly 오토 프로퍼티의 backing 필드는 initOnly이며 생성자에서만 할당 가능합니다. 프로퍼티 초기화자는 생성자 맨 앞에서 stfld로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backing 필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init 접근자입니다. 게임 설정 데이터를 담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설정값들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되면 안됩니다. 어떻게 구현할까요? getOnly 오토 프로퍼티로 불변성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필수값이 늘어날수록 생성자 매개 변수도 같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퍼티가 10개 라면 생성자 매개 변수도 10개가 됩니다. 가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니셜라이저 문법으로 바꾸려고 get, set으로 변경하면 불변성이 깨집니다. 생성 시점의 유연한 초기화와 생성 이후의 불변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상황입니다. init 접근자입니다. 초기화 전용 접근자, initOnly setter라고 부릅니다. set과 동일하게 값을 할당하지만 객체 초기화 시점, 즉 생성자나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끝난 후에는 읽기 전용이 됩니다. C# 9.0에서 도입되었습니다. public string name get init처럼 선언하면 new config name a는 가능하지만 이후에 config.name b를 시도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타임라인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녹색 시점, 객체 생성 구간에서는 new config name a처럼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 init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초기화 완료 시점 이후에는 config.name b처럼 값을 쓰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생성 시점에는 유연하고 이후에는 불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nit은 IL에서 어떻게 구현될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config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줄 스테이지 네임과 네 번째 줄 맥스 플레이어즈는 get init으로 선언했습니다. required 키워드는 잠시 후 설명할 내용이니 지금은 무시하세요. 다섯 번째 줄 description은 일반 get set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 이니셜라이저로 스테이지 네임과 맥스 플레이어즈를 설정합니다. 이 코드가 IL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겠습니다. init 접근자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을 보면 set과 거의 동일하지만 모듈렉이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줄을 보면 set 밑줄 스테이지 네임 메서드에 모듈렉 is external init 이라는 한정자가 붙어 있습니다. 12번째 줄의 일반 set 접근자 디스크립션과 비교해보세요. set 밑줄 디스크립션 메서드에는 이 모듈렉이 없습니다. 메서드 본문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는 모듈렉 하나뿐입니다. 22번째 줄 스테이지 네임의 backing 필드에는 initOnly 플래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24번째 줄 디스크립션 패킹 필드에는 없습니다. initOnly 플래그가 있으면 생성자와 이니셜라이저 외에서는 이 필드에 쓸 수 없습니다. 모듈렉과 initOnly 이 두 가지가 함께 init 접근자의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의 모듈렉 is external init입니다. 모듈렉은 modified requirement, 수정된 요구사항이라는 뜻의 IL 타입 시스템 제약입니다. 이 한정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컴파일러나 런타임은 해당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C# 컴파일러는 모듈렉 is external init, 이 붙은 셋 밑줄 메서드를 발견하면 생성자와 객체 이니셜라이저 내부에서만 호출을 허용합니다. 그 외의 위치에서 호출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메서드 본문 자체는 일반 셋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도 없습니다.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의 init 호출 IL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게임 config 객체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듀프로 스택에 참조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set 밑줄 스테이지 네임을 호출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set 밑줄 맥스 플레이어즈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줄 st록 제명으로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stlock, 즉 변수에 저장되는 시점부터 컴파일러가 셋 밑줄 호출을 차단합니다. stlock 이전까지가 초기화 구간이고 이후에는 읽기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init은 데이터 전달 객체, 즉 DTO나 불변 설정에 이상적입니다. 실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한번 설정하면 변경되면 안 되는 스테이지 설정 데이터입니다. 스테이지 네임, 맥스 플레이어즈, 타임 리밋 모두 get init으로 선언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객체 이니셜라이저로 새 값을 한 번에 설정합니다. 생성자에 매개 변수를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있어서 훨씬 읽기 쉽습니다. 17번째 줄을 보면 config.maxPlayers 발이 주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줄의 주석을 제거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init 접근자 덕분에 게임 진행 중에 설정값이 바뀌는 것을 컴파일 타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init의 중요한 함정입니다. init은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 제약입니다. 리플렉션을 사용하면 init 프로퍼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드렉은 컴파일러 레벨의 제약이지 런타임 보안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첫 번째 줄처럼 리플렉션을 통해 init 프로퍼티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줄 prop.set 밸류를 호출하면 실제로 실행됩니다.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라면 init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런타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init 접근자는 C# 9.0에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C#8 이전에는 어떻게 불변 초기화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8 이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방법 1은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변성은 보장되지만 프로퍼티가 많아지면 생성자 매개 변수가 늘어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아홉 번째 줄, 방법 2는 프라이빗셋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외부에서는 변경할 수 없지만 클래스 내부에서는 여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변이 아닙니다. C#9 이후입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면 객체 이니셜라이저의 유연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생성자 매개 변수를 나열할 필요 없이 이름이 있는 초기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it 접근자 정리입니다. init은 IL에서 모드렉 이즈 익스터널 init, 이 붙은 셋 밑줄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본문은 일반 셋과 동일하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생성자와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만 호출 가능하고 이후에는 읽기 전용이 됩니다. 컴파일 타임 제약이므로 리플렉션으로 우회할 수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네 번째 주제, required입니다. init으로 불변성을 확보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퍼티 설정을 깜빡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줄 주석처럼 스테이지 네임을 빠뜨려도 컴파일은 성공합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맥스 플레이어즈만 설정하고 스테이지 네임을 깜빡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config.stageName.length를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스테이지 네임이 널이기 때문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잡을 수 있는 오류인데 런타임까지 넘어갑니다. required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required는 필수 멤버 한정자입니다. C#11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프로퍼티나 필드에 required를 붙이면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public required string name get init처럼 선언하면 new config는 컴파일 오류가 나고 new config name a는 성공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required 없음입니다. public string name get init으로 선언하면 new config가 컴파일 성공합니다. 하지만 런타임에 null reference exception이 터집니다. 오른쪽 required 있음입니다. public required string name get init으로 선언하면 new config에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빌드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required는 컴파일 타임에만 동작하는 순수한 어트리뷰트 기반 제약입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config 클래스입니다. 스테이지 네임과 맥스 플레이어즈에 required가 붙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required 없이 일반 셋입니다. 이 코드가 컴파일되면 required가 IL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클래스 자체에 required 멤버 어트리뷰트가 붙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 required 프로퍼티에도 required 멤버 어트리뷰트가 붙습니다. 스테이지 네임 프로퍼티의 아홉 번째 줄을 보면 required 멤버 어트리뷰트 시터이 보입니다. 맥스 플레이어즈 프로퍼티의 16번째 줄에도 마찬가지로 required 멤버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이 어트리뷰트를 보고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required 프로퍼티가 모두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1번째 줄의 set 메서드에는 modelec is external init이 있습니다. required와 init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줄에 max players set 메서드에도 마찬가지로 moduleg is external init 이 붙어 있습니다. 21번째 줄 description property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2번째 줄부터 26번째 줄까지 required member attribute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런타임 코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required는 메타데이터인 attribute만 추가됩니다. IL 실행 코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sets required members attribute를 소개합니다. 생성자에 이 attribute를 붙이면 해당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required 검사를 건너듭니다. 생성자가 모든 필수 멤버를 초기화한다고 컴파일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ets required members public config string name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v11 with ctor 클래스입니다. 5번째 줄에 required string name이 있습니다. 7번째 줄의 생성자에 sets required members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면 required 검사를 건너뜹니다. 생성자 내부에서 직접 네임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줄에 빈 생성자로 만들 때는 required 검사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니셜라이저에서 네임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경로를 IL로 비교합니다. 두 번째 줄, 경로 1입니다.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빈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set 밑줄 네임을 호출해 required를 충족시킵니다. 일곱 번째 줄, 경로 2입니다. set required members 생성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생성자의 문자열을 직접 전달합니다. 이 경로에서는 컴파일러가 required 검사를 건너뛰고 생성자가 초기화를 책임집니다. required의 함정입니다. set required members는 실제 설정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네임을 실수로 빠뜨려도 컴파일이 성공합니다. set required members는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이지 자동 검증이 아닙니다. 컴파일러는 이 어트리뷰트를 신뢰할 뿐 실제로 모든 required 멤버가 설정되었는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required는 컴파일 타임 전용입니다. 제이슨 역직렬화 시에는 무시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빈 제이슨을 게임 컴픽으로 역직렬화하면 스테이지 네임이 널이 됩니다. 네 번째 줄처럼 런타임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required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효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에서의 함정입니다. 베이스 클래스에 required id가 있고 derived 클래스에 required name이 있습니다. 11번째 줄처럼 파생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기반 클래스의 required 멤버도 모두 초기화해야 합니다. id와 name 둘 다 설정해야 합니다. 13번째 줄처럼 id를 빠뜨리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상속 계층이 깊어질수록 초기화해야 할 프로퍼티가 누적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required는 C#11에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도입 이전에는 필수 초기화를 강제하려면 생성자 매개 변수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12 이전입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필수 초기화를 강제하기 위해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니셜라이저의 유연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C#11 이후입니다. 네 번째 줄 주석처럼 생성자 없이도 필수 초기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객체 이니셜라이저로 깔끔하게 설정합니다. 생성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니셜라이저의 가독성도 유지됩니다. required를 정리합니다. required는 required member attribute를 클래스와 프로퍼티에 추가하는 컴파일 타임 전용 제약입니다. IL 실행 코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만 추가됩니다. set required members 생성자는 required 검사를 건너뛰지만 실제 초기화는 개발자 책임입니다. 리플렉션과 제이슨 역직렬화에서는 동작하지 않으므로 외부 입력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시 기반 클래스의 required 멤버도 누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C# 1.0 기본 프로퍼티는 콜버트 get 밑줄, set 밑줄 메서드로 캡슐화를 구현합니다. C# 3.0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K 밑줄 백킹 필드를 자동 생성해 보일러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C# 6.0 get only와 초기화자는 백킹 필드의 init only 플래그를 사용합니다. C# 9.0 init 접근자는 moduleg is external init으로 객체 이니셜라이저와 불변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C# 11 required는 required member attribute로 필수 초기화를 컴파일 타임에 강제합니다. 이 네 가지 진화를 이해하면 C# 프로퍼티를 훨씬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